이 더러운 손으로 내 가방을 만져?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아버지의 뺨을 갈겼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아버지께서 고개가 옆으로 꺾이셨어요. 빌딩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볼이 시뻘겋게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저는 그 장면을 CCTV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시어머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뺨을 때린 그 경비원이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 계신 이 700억 원짜리 빌딩의 주인이 바로 그 며느리, 저라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살고 있는 40살 전업주부 최서윤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기가 막히고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강남 한복판의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미래타워라는 32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전국 500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수라상 F&B의 실제 주인입니다. 시세로 7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결혼한 지 15년이 넘도록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가 그저 집에서 살림만 하는 평범한 전업주부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정체를 숨기고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았죠. 한때는 저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워 보였는데 지금은 그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뿐이었어요. 사랑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 애초에 사랑이란 게 있긴 했던 걸까요? 살금살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12가지 반찬을 올린 아침상을 차려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규칙이었습니다. 며느리 된 도리로 남편 입맛에 맞는 밥상을 차려야 한다면서요. 물을 써는데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어제 빨래를 손으로 짜다가 무리가 갔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세탁기 탈수 기능을 쓰면 옷이 상한다며 꼭 손으로 짜라고 했거든요. 손이 퉁퉁 붓도록 짜도 늘 잔소리였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동안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둑한 하늘 아래로 저 멀리 불빛이 반짝이는 건물이 보였어요. 미래타워.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32층짜리 빌딩이었죠. 저 건물이 제 것이라는 사실을 이 집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시세로 700억 원이 넘는 저 빌딩의 주인이 바로 접니다. 생각만 해도 입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곧 저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날이 올 테니까요. 국이 짜네. 손맛이 왜 이 모양이야? 남편 진우가 밥상 앞에 앉자마자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고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식어버린 감정이 더욱 차갑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무감각해진 거죠.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쌀 좀 더 보내달라고 해. 이번에 보내온 거 냄새가 이상하다니까. 아버지가 땀 흘려 농사지어 보내주신 햅쌀이었습니다. 올해 첫 수확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는데요. 쌀알이 얼마나 통통하고 윤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밥을 지으면 구수한 향이 온 집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참아야 할 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되갚아 줄 겁니다. 남편을 현관까지 배웅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딸깍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뒤 저는 안방 옷장 깊숙이 넣어둔 낡은 장바구니를 꺼냈어요.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산 꽃무늬 몸빼 바지에 빛바랜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어디서 봐도 평범한 중년 아줌마 그 자체였죠.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위장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서 2정거장 떨어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어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아무 간판도 없는 철문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바로 제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대고 홍채 인식까지 마치자 무거운 철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넓은 드레스룸에는 최고급 정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샤넬, 디올, 에르메스. 시댁에서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었죠. 벽면 한쪽에는 전국 500개 수라상 가맹점 현황이 표시된 대형 지도가 붙어 있었고 그 옆 감고 안에는 각종 계약서와 인감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허름한 몸빼를 벗어 던지고 검은색 테일러드 재킷에 실크 블라우스를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구부정하던 어깨가 펴지고 눈빛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이 진짜 저였어요. 지하 전용 차고에는 검은색 포르쉐 파나메라가 덮개에 가려진 채 서 있었습니다. 덮개를 걷어내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 순간 온몸으로 전해지는 엔진의 묵직한 진동이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해주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진짜 저였습니다. 시댁에서 멸시받는 무능한 며느리가 아니라 700억 원짜리 빌딩의 주인이자 전국 프랜차이즈를 이끄는 사업가 최서윤. 본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고문님이라고 불렀죠. 대외적으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제 오랜 친구 지영이었습니다. 저는 마쿠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실권자로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만 시댁에서의 이중생활이 가능했으니까요. 고문님, 미래타워 현황 보고드립니다. 지영이 서류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줄에서 멈췄어요. 402호 박진우 변호사 사무실, 이번 달도 임대료 미납.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남편분은 이 건물 주인이 서윤 씨인 줄 전혀 모르시죠?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쓴웃음만 지었어요. 제 남편은 자기가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 그 건물의 주인이 바로 자기 아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었죠. 언젠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휴대폰으로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남편이 법인 카드로 강남의 고급 일식집에서 18만 원을 결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족 카드로 연동해 둔 덕분에 남편의 모든 지출 내역이 제 폰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알림을 보며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웠어요. 이렇게 아끼고 모은 돈이 지금 이 자리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으니까요. 퇴근길은 출근길의 역순이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에 들러 명품 정장을 벗고 구겨진 티셔츠와 몸빼 바지로 갈아입었어요. 손톱에 남아있던 매니큐어 잔여물을 손톱깎이로 꼼꼼히 긁어냈습니다. 완벽해야 했어요.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되었죠. 일부러 콩나물 한 봉지를 사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조명을 밝힌 미래타워가 보였습니다. 저 빌딩 꼭대기층 집무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하지만 지금 저는 2,000원짜리 콩나물 봉지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시내버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자마자 슬리퍼가 날아왔습니다. 어디서 해 떨어지고 나서야 기어들어와? 밥은 누가 하냐? 시어머니 미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현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속으로는 이미 식어버린 분노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언제나 전쟁터 같았습니다. 시누이가 백화점에서 사온 수입산 과일과 제 친정 아버지가 택배로 보내주신 사과가 나란히 식탁에 올라왔어요. 시어머니가 아버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더니 인상을 팍 구겼습니다. 이게 뭐야, 시큼한 맛밖에 안 나네. 시골 것들은 다 이 모양이야. 시누이가 옆에서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삼켰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차라리 그 고통에 집중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친정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살짝 화면을 확인하니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수라상 3분기 순이익 150억 달성. 배당금 입금 완료.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서늘하고도 묘한 미소였죠. 늦은 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와이셔츠 기세는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어요. 은은하게 풍기는 담배 냄새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죠. 누군가의 옷에서 옮겨붙은 냄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추궁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 터뜨리면 더 큰 증거를 놓칠 수 있었으니까요. 장인어른 땅 좀 없어? 요즘 로펌 확장이 필요해서 말이야.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대뜸 말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헤치는 손놀림이 거칠었어요. 저는 물컵을 건네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땅은 노후 자금이에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뭐, 시집와서 뭘 해준 게 있다고 감히 거절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이 험악하게 치켜 올라갔어요.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라도 글썽였겠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때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자정이 넘어 남편이 잠든 뒤 저는 몰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을 열어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 비밀번호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조용히 서재를 나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옆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저 평화로운 얼굴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저들이 제 발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어둠 속에서 제 입가에 차갑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복수는 뜨거울 때보다 차가울 때 더 정확하다는 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아주 희미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어요. 길고 긴 하루가요. 겉으로는 무기력한 며느리로 속으로는 700억 원의 제국을 다스리는 여왕으로 저의 이중 생활은 오늘도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달콤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서울로 올라오셨다는 것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늘 호탕하게 웃으시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평생 충청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셔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새벽같이 일어나 논에 나가시고 해가 져서야 집에 돌아오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갑자기 서울에 올라오셨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몰래 시간을 내어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역사역 근처의 허름한 분식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구석 자리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이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한때는 그렇게 넓고 듬직하던 어깨였는데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앉아 저는 그제야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지셨고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광대뼈가 더 도드라져 보였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서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서 올라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올해 농사가 완전히 망했다고 하셨어요. 봄에 찾아온 이상 기온 때문에 벼가 다 얼어 죽었고 여름 장마로 남은 작물마저 쓸려 내려갔다고요. 40년 농사 인생에서 이렇게 처참한 해는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농기계 할부금이 3개월이나 밀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돈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손사래를 치시며 완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돈 받으면 사위한테 뭐라고 하겠냐? 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제가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의 비밀이 탄로날까봐 친정에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일자리냐고 여쭤봤어요. 아버지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게 됐어. 미래타워라고 하더구나. 미래타워. 제 빌딩이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700억 원짜리 건물에서 제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하시겠다는 거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봤습니다. 왜 하필 그 빌딩이냐고요? 아버지께서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거기가 월급을 제일 많이 준다더라. 250만 원이야. 다른 데는 200만 원도 안 주는데 제가 직원들 복지를 위해 경비원 급여를 높게 책정해 둔 것이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아버지 앞에서 울면 안 되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께서 제 빌딩에서 일하시게 되면 언젠가는 제 정체가 탄로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일자리를 막을 수도 없었죠.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다고 하셨으니까요.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무언가를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벽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사무실 월세도 못 냈어요. 건물주 측에서 계속 독촉이 오는데 어떡하죠? 진우의 목소리가 초조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미자가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처갓집 땅을 담보로 대출받으라고 했잖아. 그 시골 땅이라도 팔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일궈놓으신 땅을 저들이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근데 서윤이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장인어른 노후 자금이라면서. 진우의 말에 시어머니가 비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년이 뭔데 안 된다고 해. 네가 남편이잖아. 남편이 하라면 해야지. 못하겠으면 협박을 해서라도 받아내. 협박이라는 단어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말이야, 그년 친정 아버지가 서울 올라왔다며? 농사 망해서 빚쟁이라고 하던데. 쪽팔리게 어디서 막노동이라도 하려나 봐. 진우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글쎄요. 뭐 하긴 하겠죠. 배운 게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현관으로 돌아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척했어요. 마치 방금 도착한 것처럼 말입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진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음흉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얼굴들이었죠. 어머, 며느리 왔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시어머니가 능글맞게 물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고 왔다고 대답했어요. 손에 들린 마트 봉투를 보여주며 말입니다. 미리 준비해둔 위장용 봉투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께서 내일부터 제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하고 남편을 배웅한 뒤에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점심 무렵 저는 비밀 스튜디오에서 옷을 갈아입고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지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서윤아, 큰일이야. 402호 박진우 변호사 사무실 것 말인데. 지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임대료 체납이 6개월이 아니라 8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사무실 보증금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사실이었어요. 연이자 24%짜리 고금리 대출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법인 계좌에서 매달 300만 원씩 해외로 송금되고 있었어요. 수신자는 필리핀에 있는 어떤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와이셔츠에 묻어있던 립스틱 자국, 담배 냄새, 갑자기 바뀐 노트북 비밀번호,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미래타워가 보였어요. 바로 오늘부터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실 거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영아, 미래타워 신규 경비원 명단 좀 볼 수 있을까? 지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어요. 최동수, 제 아버지의 성함이었습니다.
저는 CCTV 화면을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미래타워 1층 로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거기 경비복을 입고 서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 어색하게 경례하는 손. 평생 흙을 만지시던 그 손으로 이제는 출입증을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긴장하신 듯 연신 허리춤을 만지작거리셨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 속에 낯익은 인물이 나타났어요. 남편 진우였습니다. 402호에 있는 자기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이었죠.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다른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아버지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어요. 허리를 깊이 숙이며 고개를 조아리셨죠. 하지만 진우는 아버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콧방귀도 안 끼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 남자가 제 남편이고 저 경비원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을 진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빌딩의 주인이 자기 아내라는 것도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진우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이 남자가 오늘 제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전혀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역겨웠습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팔 때까지.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요. 어둠 속에서 제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저는 이를 악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셔서 저녁 6시에 퇴근하셨어요. 12시간 교대 근무였죠. 저는 틈틈이 CCTV를 통해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본사 회의실에서 분기 실적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수라상 프랜차이즈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는 좋은 소식이었죠. 신규 가맹점도 30개나 늘었고 해외 진출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에 회의 내용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지영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서윤아, 큰일 났어. 미래타워 CCTV 좀 봐야 할 것 같아. 지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무슨 일인지 물을 새도 없이 지영을 따라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미래타워 1층 로비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낯익은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시어머니 미자와 시누이 수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 두 사람이 미래타워에 있는 거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경비 데스크 앞에 서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께서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마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시려는 것 같았죠. 저는 급하게 음성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로비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사돈 어른 아니세요? 시어머니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 사돈 어른. 오랜만입니다. 아버지께서 어색하게 웃으시며 인사하셨습니다. 경비모를 벗어 가슴에 안고 계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엄마. 우리 사돈 어른이 여기서 경비원을 하고 계시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신우이 수진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낄낄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귀를 찢는 것 같았어요. 농사가 망해서 서울까지 올라오셨다더니 하시는 일이 경비원이었구나. 에휴, 딸 하나 잘못 키워서 사위한테 빌부터 살더니 이젠 빌딩 경비까지 하시네.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고개를 돌려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돈 어른,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뭘 어쨌다고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영이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눈앞이 빨갛게 물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사돈 어른, 우리 진우 사무실 월세가 좀 밀렸다는데 혹시 아세요? 여기 경비원이시니까 건물 사정 좀 아시잖아요. 건물주한테 좀 말씀해 주시지 그래요. 사위 체면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제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는 경비원이고 건물주는 바로 접니다. 이 아이러니를 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사돈 어른, 저는 그냥 경비원이라서 그런 건 잘. 에이, 그래도 여기서 일하시잖아요. 건물 관리하시는 분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깨가 점점 움츠러들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는 또 다른 인물이 보였어요. 남편 진우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죠. 진우가 자기 어머니와 누나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누나, 여기 웬일이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마침 잘 왔다. 여기 봐라. 장인어른이 여기서 경비원 하고 계시더라.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내 경멸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인어른,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일하는 건물에서 경비원을 하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저 남자가 제 남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위, 나도 먹고 살아야지. 농사가 망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시골에서 다른 일을 구하셨어야죠. 왜 하필 여기에요? 제 사무실이 여기 있는 거 아셨잖아요. 진우가 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계셨습니다. 사위, 나는 정말 몰랐어. 여기가 내 사무실 건물인 줄은. 됐습니다. 어머니, 저 올라갈게요. 여기서 더 이상 창피당하기 싫으니까. 진우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사돈 어른, 들으셨죠? 우리 아들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제발 다른 데 가서 일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우리 진우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사돈 어른, 그게 대답은 됐고요. 앞으로 우리 진우 마주치면 인사도 하지 마세요. 아는 척하면 더 창피하니까.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고개를 떨구셨어요. 어깨가 축 처진 채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우이 수진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 내 가방. 누가 내 가방 건드렸어. 수진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에서 립스틱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른 몸을 숙여 립스틱을 주우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가씨. 아버지께서 공손하게 립스틱을 건네셨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것을 빼앗듯이 낚아채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더러워. 이 손으로 만졌잖아. 화장실 청소하는 손으로. 수진아, 아버지는 경비원이지 청소. 닥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수진이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그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어요. 아버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버지의 볼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그 모든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감히 내 딸한테 더러운 손을 대? 주제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뺨을 감싸 쥔 채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계셨어요. 70평생 한 번도 남에게 손찌검당한 적 없는 제 아버지가 딸의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고 계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논에 나가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일하시던 그 아버지가요. 저를 대학까지 보내시려고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셨던 그 아버지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민망한 듯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혼자서 그 모든 수치를 감당하고 계셨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눈앞이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진정해. 일단 앉아. 지영이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코웃음을 치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뺨을 감싸쥐고 계셨어요. 지영아,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응? 저 영상 전부 저장해둬. 그리고 402호 임대차 계약서랑 남편 신용정보 전부 다시 뽑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어요. 서윤아, 설마. 더 이상 못 참아.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팠어. 이제 그 무덤에 묻어줄 시간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미래타워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빌딩이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일궈낸 제국이었죠. 22살 때 시작한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일하고 또 일해서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아버지가 굴욕을 당했습니다. 제가 지켜드렸어야 할 아버지가 제 빌딩에서 뺨을 맞으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분노를 삼키고 이성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복수는 뜨거울 때가 아니라 차가울 때 더 정확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100배, 1000배로 되갚아주겠다고 말입니다. 두고 보라고요. 반드시요. 제 손으로 직접 저들을 무너뜨리겠다고요.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아주 곧요. 기다려라, 박신혜. 그날 밤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임시로 머무르고 계신 곳은 구로구의 작은 고시원이었어요. 낡은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데 페인트가 벗겨진 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고 어디선가 라면 끓이는 냄새가 났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 302호 문 앞에 서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넓은 들판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사시던 분이 이렇게 좁은 곳에 계시다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왼쪽 볼이 아직도 붉게 부어 있었어요. 멍이 들어 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서윤아, 왜 왔어? 사위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아버지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4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는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벽에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알 수 있었죠.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어오른 볼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아버지, 저 때문에 이렇게 되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서윤아, 아버지가 괜히 서울 올라와서 내 체면을 구겼구나. 내일 당장 시골로 내려갈게. 안 돼요, 아버지. 가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러나시면 저들이 이긴 거였어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뭘 해결해? 사돈 어른한테 뺨 맞은 건 내 팔자야.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아버지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빌딩, 미래타워요. 그 빌딩 주인이 저예요.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서윤아,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아버지. 저 지금 700억 원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전국에 500개 음식점 프랜차이즈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22살 때 시작한 작은 분식집 이야기부터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으로 조금씩 부동산을 사 모은 이야기까지. 아버지께서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근데 왜 숨겼어? 왜 사위한테도 나한테도 말 안 했어? 시댁 사람들이 제 돈만 보고 달라붙을까 봐요. 진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래서 알았냐? 걔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알았어요. 저들은 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제 남편은 다른 여자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든 비리를 말씀드렸어요. 임대료 8개월 체납, 사채, 필리핀 여자에게 보내는 300만 원. 아버지께서는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 거예요. 저들이 저한테 한 것, 아버지한테 한 것, 전부 되갚아 줄 거예요. 한 푼도 빠짐없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으신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복수는 독이야. 내가 다칠 수도 있어.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어요. 그날 밤 고시원을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요. 복수의 칼날을 갈 때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본사로 출근해서 지영을 불렀습니다. 지영이 서류 뭉치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서윤아, 요청한 자료 다 뽑았어. 지영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남편의 해외 송금 내역이었어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어떤 여자 이름으로 지난 2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총액이 7,200만 원이었죠.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냈어? 응. 필리핀 현지 조사 업체에 의뢰했어. 25살 여자야. 진우 씨랑 3년 전에 마닐라 출장 갔을 때 만났대. 카지노에서 일하던 여자였어. 지영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줬던 거였습니다.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 잔소리를 들으며 살림을 할 때 남편은 저 여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인 거야. 지영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뭐야? 진우 씨가 그 여자 이름으로 마닐라에 콘도를 샀어. 3억 원짜리. 바다가 보이는 고급 콘도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는 장인어른 땅을 담보로 대출받으라고 하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3억 원짜리 집을 사줬다니요. 저한테는 10,000원짜리 화장품도 아깝다며 구박하면서 저 여자한테는 3억 원을 선뜻 내줬던 거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로 눈앞이 빨갛게 물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건도 있어. 지영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미자의 금융거래 내역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진우 씨 법인 카드로 지난 3년 동안 1억 2천만 원어치 명품을 샀어.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전부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개인 소유로 가져갔어. 영수증이랑 배송 기록까지 다 확보했어. 그건 횡령이잖아. 명백한 범죄야. 맞아. 형사 고발하면 실형도 가능해. 그리고 신우이 수진 씨도 마찬가지야. 3천만 원어치. 언니 따라서 똑같이 법인 카드로 명품 쇼핑했더라고.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증거가 쌓여 있었어요. 남편의 외도, 사채, 횡령,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비리, 모든 것이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였어요. 지영아, 고마워. 이 정도면 충분해.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무기가 갖춰진 느낌이었습니다. 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윤아, 정말 할 거야? 이혼하면 내 인생도 완전히 바뀌는 거야.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
바뀌어야지. 더 나은 쪽으로. 저 사람들과 함께한 15년이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림자가 아니라 빛 아래로 나설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대형 로펌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30층 높이의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모든 증거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절반을 덮을 정도로 많았어요. 최 고문님, 이 정도 증거면 재판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외도, 재산 은닉 횡령,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완벽한 증거는 처음 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몇 년간 조용히 모아온 증거들이었습니다. 형사 고발은 나중에 생각할게요. 일단 이혼 소장부터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도요. 알겠습니다. 언제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타이밍이 중요했어요. 저들이 가장 취약할 때,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터뜨려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여야 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시어머니 칠순 잔치날.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날 손님들 앞에서 전부 밝힐 거예요. 제가 누군지, 저들이 뭘 했는지. 칠순 잔치가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미래타워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일궈낸 제국이었죠. 일주일 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15년간의 굴욕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 사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700억 원의 제국을 다스리는 여왕으로서 저들 앞에 설 것입니다. 복수의 칼날이 갈려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게 빛나는 칼이었어요. 복수의 칼이요. 이제 그 칼을 휘두를 일만 남았습니다. 기다려라, 박신의 가족들아.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곧 만나자. 반드시. 칠순 잔치를 사흘 앞둔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아직은 들키면 안 되었으니까요. 12가지 반찬을 정성껏 담아 상을 차리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토요일 생각뿐이었습니다. 며느리, 토요일 잔치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 미자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분홍색 실크 잠옷 차림에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청첩장도 다 돌렸고 호텔 예약도 확인했습니다. 호텔이 어디라고 했지? 강남 그랜드 호텔이요. 대연회장으로 예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며 주름이 깊어졌어요. 자신의 칠순 잔치가 강남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다는 사실에 콧대가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호텔 대연회장 예약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고 계셨죠. 2천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제 돈으로 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구석구석 아껴서 마련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손님이 몇 명이나 온다고 했더라? 150명 정도요. 그래, 내 체면에 맞게 제대로 해야 해. 알았지?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비웃음이 나왔지만 표정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사흘만 더 참으면 됩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본사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사용할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었죠. 남편의 외도 증거, 사채 서류, 해외 송금 내역,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횡령 기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때 지영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서윤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진우 씨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사립탐정사무소에 전화했대.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요? 분명히 조심했는데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뭘 조사하래? 자기 아내,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최근 행적이랑 재산 관계를 조사해 달라고 했대. 이상한 점이 있는지 파악해 달라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탐정이 제 정체를 파악하려면 최소 몇 주는 걸릴 것입니다. 괜찮아. 사흘 안에 뭘 알아내겠어. 토요일까지만 버티면 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정말 괜찮아? 계획을 앞당기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칠순 잔치여야 해. 그래야 효과가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50명의 하객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무거웠어요. 남편 진우가 소파에 앉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어요. 날카롭고 의심에 찬 눈이었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장 보고 왔어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에 들린 마트 봉투를 보여주었죠. 항상 준비해두는 위장용 봉투였어요. 안에는 두부와 콩나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외출이 잦더라. 뭐하고 다니는 거야? 그냥 시장 보고 친구 만나고 그래요. 왜요? 아니, 그냥. 진우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았어요. 위스키 잔을 한 번에 비우고 다시 따랐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조심해야 했습니다. 사흘만 더 버티면 됩니다. 아니, 이제 이틀입니다. 다음 날 목요일 저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퇴근 후 몰래 시간을 내서 구로구로 향했어요. 고시원 방에서 아버지께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볼의 멍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아직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누르스름하게 변한 멍 자국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윤아, 토요일이 그날이지? 아버지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네, 아버지. 모레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도 갈 거야. 내 옆에 있어야지. 안 돼요, 아버지. 위험해요. 저들이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아버지까지 휘말리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완강하셨어요.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내 딸이 싸우는데 아버지가 숨어 있을 순 없어. 걱정 마라.
아버지가 뒤에서 지켜볼게. 아버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께서 계시면 든든할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밤 잔치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옆에서 진우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 남자와의 15년 결혼 생활이 끝납니다.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족쇄가 풀리는 느낌이었죠. 더 이상 이 남자 옆에서 자지 않아도 되고,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지 않아도 되고, 시어머니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동음이 고요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 지금? 알았어. 금방 갈게. 진우가 급하게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살짝 떠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진우가 방을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진우가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 2시에 어디를 가는 걸까요?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 남자가 가는 곳을 알아내야 한다고요.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리 세워둔 렌터카를 타고 진우의 차를 미행했어요. 어둠 속에서 진우의 차 테일램프가 붉게 빛났습니다. 진우의 차는 강남을 벗어나 김포공항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진우가 국제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진우가 도착 게이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0분쯤 뒤 도착 게이트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젊고 예쁜 동남아 여자였어요. 긴 검은 머리카락에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 필리핀 여자였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이 마치 이사 오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그 여자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어요. 공항 한복판에서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계속 눌렀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 입을 맞추는 모습,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모든 것이 렌즈에 담겼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허탈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저 남자를 믿고 살았는데 저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칠순 잔치 전날 남편은 다른 여자를 데리러 공항에 갔던 것입니다. 그 여자를 잔치에 데려올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잔치가 끝나고 도망칠 계획이었을까요? 어쨌든 상관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이 사진들이 추가 증거가 될 테니까요. 저는 차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어왔어요.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었습니다. 15년간 숨죽이며 살아온 날들이 오늘로 끝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 잔소리를 들으며 남편의 구박을
견디던 날들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에너지가 넘쳤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미리 준비해둔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테일러드 재킷에 흰색 실크 블라우스, 700만 원짜리 맞춤 정장이었어요. 오늘은 허름한 며느리가 아니라 700억 원 제국의 여왕으로 나설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숨어 사는 전업주부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아도 제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폭풍의 눈이 될 것입니다. 기다려라, 박신혜. 오늘이 심판의 날이다. 각오해라.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꼭이요. 토요일 낮 12시 강남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미자의 칠순 잔치가 한창이었어요. 150명의 하객들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웃음소리와 수다 소리가 가득했어요. 붉은색과 금색으로 장식된 무대 위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미자 여사 칠순 축하. 그 글씨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연회장 뒤편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테일러드 재킷에 흰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귀에는 진주 귀걸이를 했고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를 찼습니다. 평소의 허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은 며느리 최서윤이 아니라 700억 원 제국의 여왕으로 나설 것입니다. 지영이 옆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 사채 서류, 해외 송금 내역, 횡령 기록,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서윤아, 준비됐어? 응. 이제 시작할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1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무대 위에 올라가 인사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쭐대고 있었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칠순을 이렇게 성대하게 치를 수 있는 건 다 우리 아들 진우와 며느리 서윤이 덕분이에요. 특히 우리 아들이 변호사로 성공해서 이런 호텔에서 잔치를 열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잔치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며느리 덕분이라고 하시네요. 2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전부 제가 냈다는 사실을요. 아들이 번 돈이 아니라 며느리가 번 돈으로 잔치를 열면서 아들 자랑만 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며느리를 불러볼까요? 서윤아, 어디 있니? 시어머니가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대기실 문을 열고 연회장으로 들어섰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났어요. 150명의 시선이 저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벌리고 어떤 이는 눈을 비비며 저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편 진우도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서윤아, 너 그 옷이 뭐야? 오늘 한복 입기로 했잖아. 시어머니가 마이크에서 입을 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손에서 마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마이크를 입에 가져다 댔어요. 존경하는 하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어머니 칠순을 축하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요. 서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와. 남편 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하고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가 아닙니다. 저는 강남 미래타워의 실소유주이자 전국 500개 가맹점을 가진 수라상 F&B의 대표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 인연이 미쳤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미래타워 등기부등본, 수라상 법인 등기부등본.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하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진우가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서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둬. 진우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아직 할 말이 더 있으니까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 박진우 변호사는 현재 미래타워 402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8개월째 체납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 보증금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연이자 24%짜리요.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 남편은 지난 2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필리핀에 있는 다른 여자에게 송금해 왔습니다. 총액 7,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 이름으로 마닐라에 3억 원짜리 콘도까지 사줬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시누이 수진이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어젯밤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제 남편이 새벽 2시에 공항에 마중 나갔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우가 필리핀 여자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자 씨는 지난 3년 동안 아들 회사 법인 카드로 1억 2천만 원어치 명품을 구입하셨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전부 개인 소유로 가져가셨죠. 이건 횡령입니다. 시어머니가 무대 위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직원들이 막아섰어요. 시누이 박수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3천만 원어치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열흘 전 시어머니께서 제 친정 아버지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제 아버지를요. 모욕을 주고 뺨을 때리셨어요.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연회장 뒷문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아버지께서 서 계셨어요.
경비복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제가 어제 사들인 새 양복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향해 손짓했어요. 아버지, 들어오세요. 아버지께서 천천히 연회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아버지에게로 쏠렸어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제 아버지 최동수 씨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가 올해 흉작으로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제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죠.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뺨을 때린 그 경비원이 바로 제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빌딩의 주인이 바로 저고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화려한 한복 치마가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진우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겁에 질린 표정만 남아 있었죠. 저는 오늘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402호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합니다. 30일 내로 퇴거해 주세요. 저는 서류를 진우에게 던졌습니다. 이혼 소장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무시하고 제 가족을 모욕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멍하니 서 있었고 수지는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에는 햇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잘했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어요. 지영이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달려와서 안아주었어요. 서윤아, 정말 대단해. 완전히 박살냈어. 고마워, 지영아. 내 도움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저는 지영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을 뒤로하고 걸어갔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어요. 이혼 소송, 횡령 고발, 임대차 분쟁.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숨어 사는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두고 보세요, 박신혜. 칠순 잔치 폭로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본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미래타워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어요. 당당하게 출퇴근하고 당당하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12가지 반찬을 차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해방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월요일 오후 지영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모습에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윤아, 큰일 났어. 진우 씨가 반격을 시작했어. 뭐? 무슨 반격?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700억 자산가 최서윤,
남편 몰래 재산 은닉 의혹. 진우가 저를 역공한 것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 황당했어요. 제가 결혼 전부터 재산을 숨기고 남편을 속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사기꾼인 것처럼 써놓았더군요. 남편이 불쌍한 피해자이고 저는 교활한 가해자라는 식이었어요. 읽으면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진우 씨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어. 지영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진우가 마이크 앞에 서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가를 훔치는 신용까지 하고 있었어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와 15년을 산 사람이니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아내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입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기 결혼이라니요. 본인이 외도를 하고 횡령을 하고 사채를 쓰고 다른 여자한테 3억 원짜리 집을 사줬으면서 저를 사기꾼으로 몰다니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제 사무실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것도 저를 감시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진우의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까지 끌어들이다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지영아, 우리 변호사한테 연락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거야. 알았어.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지영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진우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을 주장하면서 미래타워와 수라상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제가 피땀 흘려 일궈낸 재산의 절반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미쳤네. 본인 돈 한 푼 안 들어간 재산을 절반 달라고?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제 재산 절반을 가져가겠다니요.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지요. 하지만 웃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우가 어떤 수를 쓸지 모르니까요. 법정 싸움이 길어지면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청담동의 한정식 집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사 내용을 보시고 많이 걱정하고 계셨어요. 식사를 하시면서도 연신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서윤아, 괜찮겠냐? 저 자식이 별짓을 다 하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고생이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다 준비해뒀어요. 그리고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사실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제가 강해야 아버지도 안심하시니까요. 다음 날 화요일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강남의 대형 로펌 회의실이었어요.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어요. 최 고문님,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약합니다. 결혼 전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결혼 후 재산도 고문님이 직접 사업으로 번 것이니 기여도 인정이 어렵습니다. 남편분은 사업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럼 가처분 신청은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끌려는 전략일 수 있어요. 언론전으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의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저를 나쁜 여자로 만들어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려는 것이었죠.
변호사님, 저도 기자회견을 하고 싶어요. 진실을 알려야 해요. 좋은 생각입니다. 증거 자료를 모두 공개하면 여론이 뒤집힐 겁니다. 수요일 오후 저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회의실이었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셔터 소리가 연신 울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서윤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남편 박진우 씨는 저를 사기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기꾼은 누구일까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필리핀 여성에게 보낸 송금 내역입니다. 2년 동안 총 7,200만 원. 그리고 이것은 그 여성 이름으로 구입한 마닐라 콘도 등기부입니다. 3억 원짜리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편이 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명품 쇼핑에 사용한 법인 카드 내역입니다. 3년 동안 1억 5천만 원. 이것은 횡령입니다. 저는 하나하나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터졌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어요. 찰싹하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시는 모습, 볼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기자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기자는 입을 손으로 가렸어요. 이분은 제 친정 아버지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가 흉작으로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제가 소유한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모욕하고 뺨을 때렸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일군 재산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왜 재산을 숨겼는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2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기자회견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급격하게 뒤집혔어요. 진우를 비난하는 댓글이 폭주했고 저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때리는 영상은 특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노인 학대라며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우의 외도 증거도 큰 화제가 되었죠. 2년 동안 다른 여자한테 돈을 보내면서 아내한테는 피해자인 척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분개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제 이름이 올랐습니다. 700억 며느리, 최서윤 반격, 시어머니 뺨. 이런 검색어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남편이라고 뜨는 것을 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받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서윤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기자회견 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얘기요? 합의 조건.
내가 양보할 테니까 조용히 끝내자. 서로 안 좋은 꼴 보지 말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양보라니요.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요. 이미 형사 고발장 접수했어요.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당신과 시어머니, 시누이 전부요. 검찰에서 조사 나올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진우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제발. 제발은 무슨. 칠순 잔치 때 내 아버지한테 창피하다고 했죠? 이제 당신이 창피해질 차례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시원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싸움만 남았어요. 법정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 사는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새 출발을 할 때입니다. 진짜 제 인생을 살 때가 왔어요. 기다리세요, 박신혜. 아직 안 끝났어요. 곧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긴 법정 싸움이 드디어 끝났어요. 서울가정법원 제3법정. 저는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아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법정 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맞은편에는 진우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칠순 잔치 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췌한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양복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까지 진행 중이라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어요. 한때는 잘 나가는 변호사였는데 지금은 피고인 신세가 되어버렸죠.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앞을 바라봤어요. 원고 최서윤과 피고 박진우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재판장의 말이 끝나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15년의 결혼 생활이 법적으로 종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 잔소리를 들으며 남편의 구박을 견디던 날들이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되었어요. 당당하게 나가야 했습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재판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가정을 위해 희생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냉정하게 대꾸했어요. 피고는 원고의 사업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도와 횡령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십시오. 진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그의 팔을 잡고 달랬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와 지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윤아, 이겼어. 지영이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개월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수고했다, 서윤아.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등을 꼭 안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견뎠구나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형사 재판 결과도 나왔습니다.
진우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변호사 자격도 3년간 정지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우가 무릎을 꿇고 울먹이는 모습을 봤어요. 한때는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던 그 남자가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미자는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시누이 수진도 같은 혐의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을 나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칠순 잔치 때 화려한 한복을 입고 으스대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판결이 나던 날 저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최서윤 대표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재산을 횡령한 사람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제 삶을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숨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섭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땅이었어요. 망해서 버려두었던 농가 밭이 황량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농기구들은 녹이 슬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한숨을 내쉬시며 그 풍경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 여기 다시 살리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농사를 하겠냐? 이제 그만 쉬어야지. 아버지는 늙었어. 아버지, 제가 이 땅에 복합농업단지를 만들고 싶어요. 수라상 식재료를 직접 재배하는 거예요. 전국 500개 가맹점에 공급할 채소와 과일을요. 아버지가 총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품 안에서 사업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것이었어요. 투자 규모 300억 원, 고용 인원 200명.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윤아, 이게 뭐냐? 아버지께서 평생 쌓으신 농사 경험이 필요해요. 40년 동안 땅을 일궈오신 아버지만큼 농사를 잘 아는 분이 없잖아요. 아버지 없이는 못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일궈왔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논에 나가시고 해가 져서야 돌아오시던 그 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아버지가 아직 힘이 남았으니까. 이 늙은이 힘이 필요하다면 해보자.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저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웃음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께 제대로 된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15년 동안 숨어 살면서 해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뒤 복합농업단지가 완공되었습니다. 25만 평 규모의 대형 단지였어요. 유기농 채소밭, 과수원, 양식장까지 갖춘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개장식 날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농장 입구에 섰어요. 커다란 현수막에는 수라상 농장, 총괄 책임자 최동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글씨를 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농장을 돌아보셨습니다. 예전에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고개를 숙이시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총괄 책임자로서 직원들을 이끌고 계셨죠. 직원들이 아버지께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회장님, 이번 달 출하량이 목표치를 초과했습니다. 수라상 본사에서도 품질이 최고라고 칭찬하셨어요. 직원이 보고하자 아버지께서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던 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당당하게 일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버지와 함께 농장 언덕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농과 밭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벼 이삭을 흔들었습니다.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서윤아, 고맙다.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모료 아버지. 제가 더 감사하죠.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저는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부족해서 내가 고생 많이 했다. 시집살이도 힘들었을 텐데 한마디 불평 없이 참았잖아. 아버지한테 걱정 끼칠까봐 말도 안 하고. 아버지, 그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어릴 때처럼요. 그때 느꼈던 안정감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서윤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는 이제 걱정 없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 저 지금도 행복해요. 아버지랑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요. 진짜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결혼 생활 15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평화로움이 지금 이 순간 느껴졌습니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별이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이 정말 꿈 같았어요. 숨어 살던 며느리에서 700억 원 자산가로 세상에 나왔고 복수를 완성했고 아버지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뺨 맞던 아버지가 이제는 당당한 농장 회장님이 되셨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참지 않아도 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을 필요도 없고 12가지 반찬을 차릴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700억 원의 제국을 이끄는 여왕으로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곁에서 효도하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이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어깨에 기댄 채 별을 바라봤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면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요.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